저희 이제 Q&A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NFT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NFT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네. 정말 좀 광범위한 질문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요. 그 NFT 시장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면 아래에서 준비되는 것들은 참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뭐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요소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진영과는 전혀 다른 유저의 스킴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 솔라나는 또 솔라나대로 자체적인 또 다른 그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다 보니 이런 다채로운 요소들을 늦지 않게 빠르게 픽업하면서 테스트해보는 게 그 사업의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일수록 그 탄탄하게 본인이 하시던 일들 꾸준히 하면서도 마켓 동향에 대해서는 되게 기민하게 알아가는 그 노력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임동민 그 이코노미스트께 넘겨서요. 질문 중에 국내외 부동산 STO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RWA의 하나의 부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STO 부동산 관련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NFT 관련돼서 저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고 STO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FT는 저는 그 화폐 거래 측면에서 굉장히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화폐 거래나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화폐로 기능하려면은 화폐는 고유하면 안 됩니다. 화폐는 무차별해야 돼요. 대체 가능해야 돼요. 내가 가진 10,000원이랑 다른 사람이 가진 10,000원이랑 똑같아. 이게 무차별해야지만 그거를 교환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치 저장이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인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화폐는 고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은 화폐 거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다라든지 선물을 보낸다라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사실은 이제 NFT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내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됐었을 때 거기에다가 의미 자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NFT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이런 그 핀테크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뭐 소액의 이체를 하게 됐었을 때 메시징을 하잖아요. 메시징 벤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새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뭐 돈을 보내줄 때, 뭐 친척이나 자녀한테 돈을 보내줄 때 빨간 봉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핀테크에서. 그러니까 NFT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NFT 관련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TO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그 규제나 제도가 조금 클리어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기존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또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STO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주식으로 자금 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빌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뭐 투자계약 증권이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STO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전향적인 방법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STO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그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뭐 그다음에 집합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데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이제 잘 짜서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공유 숙박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달 살기, 2달 살기, 뭐 1년 살기 이런 프로젝트들 가운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소규모로 또는 크라우딩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뭐 STO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변호사님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사이에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닥사를 통해서 거래소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끔 했다는데 이후로 상장되는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현재 지금 이제 상황은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정부에서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 부분의 대응에 가장 일차적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전보다는 속도나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 생성은 언제쯤 합법이 될까요? 사실은 국내에서 이번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 법인 거래가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거래 계좌도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합법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승인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금융위에서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 이제 법인 계좌 생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언제 합법화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동환 변호사님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미국, 두바이의 재단 또는 법인 형태 가장 최적의 위치 조건 이것도 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요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일단 너무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부연 설명만 먼저 드리면은 그 기존 상장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원희 교수님 말씀처럼 허들이 높아져서 상장 지원 동료가 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텐데 그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통량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이 가상자산을 상장하시는 분들은 그 유통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보고하에 오셨을 텐데 그게 뭐 완전 정교하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허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법인 계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조금 논의 지금 잠깐 뒤로 밀려난 것 같고, 예, 그리고 각국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통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정답은 없고 그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조달을 크립토로 할 것인가가 결국은 하나의 포인트일 거고 그 자금 조달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돈을 들여오는데 피아스로 들여올 것인가 크립토로 들여올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현지의 뱅크 어카운트랑 OTC까지 찾아야 되니까 좀 실무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피아스로 들여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크립토로밖에 못 들여오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슈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그냥 완전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내가 해외 법인 구조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가 가장 사실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가 정말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뭐 싱가포르, 뭐 두바이,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핫한 하지만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들도 다 선택지인데 제가 그 국가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국가의 제도권 내에 얼마까지 편입할 의사가 있냐에 따라 선택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너는 그래도 어느 나라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라이센스가 바스프 라이센스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같은 데 추천드리지 못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라이센스가 있긴 한데 취득이 정말 요원하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태국, 베트남은 규제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규제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로 와 라고 손짓하고 있는 국가들, 뭐 두바이, 뭐 아까 잠깐 나왔던 뭐 버뮤다, 아니면 케이만, BVI 이런 국가들, 그래도 어느 정도 AML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들, 이 그다음 예시일 거고, 또 EU 내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미카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서 EU 국가 중에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프 라이센스 취득이 용이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카에 시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마련하고 적용이 될 거다 보니까 이만큼 내가 이제 라이센스를 사거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서 속 시원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딱 어느 나라다 딱 찍어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민경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내 바스프가 있다면 크립토 자산 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바이낸스 브로커 계정을 통해 당사가 통제 가능한 지갑으로 코인을 모금하여 바이낸스에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일단 운용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으로 일단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이런 거에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또는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연 설명 드리면은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뭐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 나아가 이제 가상자산영재보호법까지 크립토 관련된 규제 하나랑 자본시장법 규제 한 꼭지의 적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자산운용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금 조달을 프랍 트레이딩처럼 그냥 자기 계산으로 그냥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받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낸스 계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의 금융당국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이 API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타인의 가상자산을 내가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제3자, 서드 파티를 통한 비즈니스를 하고 나한테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강한성 변호사님께 사실은 질문을 드려도 뭐 똑같은 답변일 가능성이 많은데, 크립토 자산운용업이 허용되는 국가 중에서 스타트업이 바스프를 따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뭐 비슷한 유형의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김동완 변호사님이 한 얘기에 좀 추가해서 좀 제가 이런 행사장에 왔을 때 홍콩, 뭐 싱가포르 쪽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거는 홍콩, 탈홍콩 하는 이제 멀티내셔널 회사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크립토 관련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깐깐히 해가지고 회사 설립할 때 뭐 코인이 들어간다든지 크립토라든지 뭐 이제 블록체인, 뭐 가상자산 관련된 뭔가 연관된 단어를 회사 이름에 넣게 되면은 회사 설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즉 싱가포르는 이제 홍콩에서 넘어오는 멀티내셔널 회사들로 뭐 충분하고, 홍콩은 오히려 이제 회사들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크립토 가상자산 회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 팔 벌리고 좀 환영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습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 부분은 조건희 변호사님께 넘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사실 틀린 얘기를 이제, 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 규제하고 사실 시행하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국가마다 정책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한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만 해도 규제가 사실 생겨서 싱가포르를 많이 또 프로젝트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언제부터 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그 이후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싱가포르는 또 가상자산 관련된 또 사업을 하기에 여전히 가능한 나라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홍콩은 아시는 것처럼 이 초기에 가상자산 제도가 상당히 갖추어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를 많이 갔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의 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홍콩을 떠났다가 다시 또 이제 홍콩에서 이제 규제들이 새로 생기면서 또 홍콩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내막을 보면은 홍콩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딱 허용하는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규제가 풀렸다 그래서 옛날 같은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별로 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완 변호사님께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저희 이제 공식적인 Q&A는 마치고 이제 아마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끝나고 별도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NFT 거래소의 바스프 취득 여부 문제 이거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까요? NFT 거래소가 바스프를 취득해야 되나 이게 아마 이제 NFT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이제 NFT들이 보통 PFP 프로젝트 NFT인 경우들도 많고 어쨌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라이센스를 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FT 가이드라인이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을 뭐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제시함으로 인해서 NFT 사업자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너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 신고를 준비해. 혹은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되는 업체들 위주로 NFT 시장을 다시 개편해.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AML 시스템부터 해서 이제 아직 뭐 또 유예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개인의 거래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거래소들은 계속 갖추어 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NFT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서 NFT에 대한 과세도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로 전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가상자산 프레임워크처럼 거래소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나라 NFT 시장을 바로 잡고 나아가 이제 이용자보호법에서는 드디어 이용자, 투자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자라는 식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예. 혹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나 이 얘기는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하는 이슈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께서 예, 제가 발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think big 그다음에 start small. 그래서 크립토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토크나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잠재력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이제 시작은 우리의 지금 현안에 닥친 문제를 조금 작은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단계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의 현 주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분들이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어렵지만 항상 이럴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가 이제 한 7년, 8년 이제 이 가상자산 사업 쪽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전망도 중요하고 또 규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사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이 멘탈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동향이 어떻고 전망이 어떤지 또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우리 이제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또 쌓아 가신다면 그런 또 좀 좋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 예, 우리 맨 앞에 계신, 예.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DLG 조은희 대표 변호사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셔서 많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질문들 한 3가지 정도를 하고 그 세미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도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는 워낙 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질문 첫 번째는 그 우리 임동민 애널리스트가 그 토크나이제이션 관련한 부분들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5년, 10년 후까지 토큰 비즈니스로 또는 그 미래 비즈니스로 추구해야 될 비즈니스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시고 우리 임동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 토큰이나 코인 비즈니스에서 그 집중해야 될 비즈니스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변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변 끝나시면 제가 2가지 질문이 더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조금 소규모 결제 그리고 소규모 소액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소액 자본주의를 크라우드하게 좀 그 대중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전통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나 아니면 국가 주도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각지대에 있는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오케이.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2번째 질문은 우리 강민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소개하신 강의 자료 중에 자본시장법에 보면 준내부자 관련한 정의가 있고,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보면 새롭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간단한 질문은 그 가상자본 이용자 보호법의 준내부자 정의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준내부자 정의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가 더 궁금해요. 사실 그 내부자의 범위 규정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준내부자의 화살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부분도 자본시장법에도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제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한 부분일 뿐이고, 자본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발행법인이 주로 문제되고 그 임직원이 문제되다 보니까 이제 계약관계보다는 그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발행법인의 임직원보다는 오히려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나 그 임직원, 대리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정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저도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고 한데 그 두바이 쪽 관련해서도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두바이 대사하셨던 이석구 대사가 더 비즈 두바이라고 회사를 두바이에 갖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오늘 강의 세미나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DLG 법무법인이 돈을 아주 많이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이 점점 바빠지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와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가 한 2개 정도를 되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글로벌한 컨설팅 컴퍼니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DLG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구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은 두바이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그 강의 내부 자료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이석구 대사님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합의해서 일을 할 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하고 김동환 변호사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규제가 좀 심해지고 하면서 두바이, 아부다비, UAE 쪽으로 이제 움직였던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면서 느꼈던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게 이제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계좌입니다. 은행 계좌를 거기서 열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웠다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2번째는 이제 규제가 벌써 이제 조금 시간이 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규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그 고객하고 같이 가서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절차가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의 6개월 이상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싱가포르로 왔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할 텐데,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 와서 사업해라라고 하지만 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전혀 다른 또 규제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는 건데요. 또 뭐 가장 최근의 이슈는 조금 더 어떨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도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예, 지금 원희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라라는 별도의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청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진화된 금융 국가에서 보여주는 스탠스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규제 관련해서, 특히 금융 규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국가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통해서 진입을 했을 때 어느 규제가 예상되고, 실제로 아까 그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것과 집행의 차이점을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해소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국가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는 어쨌든 뭐 DMCC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리존에 따른 이제 텍스 베네핏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적인 이슈들이나 좀 처음에 제도 시행하면서 조금 자기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신고를 뭐 다시 하라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디파이 관련된 사업 모델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발급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법 적용은 좀 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계좌가 있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런 이제 금융의 이슈는 조금 해결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좌가 있어도 향후에 이제 그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또 계좌가 동결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는 또 여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시중은행이 있고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그런 은행 백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그게 두바이 시중은행 계좌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와 피앗을 거래함에 있어서 외국화는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있어서요, 신경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저는 그 이제 바이오
업체를 한방 바이오 업체를 한 18년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바이오 IT를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NFT 영역이 상당히 작년 저작년 막 히트를 칠 때 저는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 이게 설계가 가능한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뭐 희소성과 또 이런 것이 작품성 이런 것이 기본인데 이것이 많을 때 이게 같이 값어치가 있느냐 이래서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여 개 업체가 모여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동보감이라는 공동 브랜드인데 이제 그걸 소비자 평가를 받아서 이 브랜드를 닮고 그 소비자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리워드로 코인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이 모델을 정하는데 이제 이건 YCO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브랜드 값어치가 올라간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제 코인을 리워드로 하면서 회원을 모집해서 지금 한 3,700만 명 정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ICO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행위에 대한 채굴 형태로 이제 이게 리워드 보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지금은 유저 모으는 사람한테 이제 코인을 채굴되도록 했지만은 앞으로는 여기에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코인이 채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유저가 다 모여지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할 건데 아직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오픈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하고 이런 코인들도 과연 ICO하고 어떤 규제에 받는지 저는 이게 산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대해서 조금만 조언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준비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코인이나 토큰을 활용한다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 특근법, 특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이슈를 사실은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는 당분간은 포인트라든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좀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제도화가 되고 지금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의 입장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당분간은 이제 코인 토큰보다는 그 가상자산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시면서 회원 확보하고 넓혀가고 그다음에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가상자산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게 또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또 다른 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자는 좀 제안이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제적 가치나 증권으로 해석될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NFT를 가지고 회원님들의 참여도와 또 리텐션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 또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설계하시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분명히 좀 가치화될 수 있고 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해졌었을 때 좀 시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NFT가 이제 가상자산이 아닌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들 다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대한 이제 기준은 마련됐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두 분 계시는데요. 두 분 질문 듣고 저희 이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완 변호사님과 미국 변호사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게 재단이나 뭐 법인 없이 그냥 그 커뮤니티 드리븐되어 있는 그 DAO로 구성되어 있는, 아까 그 PT 자료에는 있는데 아마 설명이 스킵돼 갖고 시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그거 그 커뮤니티 드리븐되어 있는 DAO는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은 김동완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미국에서 그 라오가 LLC 다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최근의 업데이트가 거의 없어서 그쪽이 좀 지금 델라웨어하고 그 와이어밍 쪽 그쪽이 어떤지 그거 업데이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오도 사실 정말 목적에 따라 다양해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투자 다오는 예전부터 LLC의 형태로 계속 구조화가 되어 왔고요, 해외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중심의 다오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다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법적으로 뭔데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태의 다오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 모델의 경우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다오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다오인데 토큰이 들어가 있고 토큰이 발행되고 이게 지급이 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발행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주체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으면 뭐 이 소스코드의 개발자나 뭐 아니면 진짜 핵심 멤버나 이 사람이 발행인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는 아예 법적 주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게 그게 뭔가 정말 다오의 정신에 부합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권고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이제 커뮤니티로서 동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오 정관도 그냥 뭐 올려버려서 그냥 하나의 뭔가 인터넷상의 조직처럼, 어떤 우리나라 따른 상법상의 조직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설령 그걸 표방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백단에는 엔티티를 만들어 놓을 걸 권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와이오밍 이런 부분들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법은 있는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원은 미국에서 이미 델라웨어 LLC 구조로 보통 다 마련이 되어 왔고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이 크게 없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 연관성이 좀 떨어져서 최근 어떤 업데이트까지는 솔직히 막 그렇게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제 와이오밍이나 그 라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다오를 뭔가 법적인 엔터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간다 했을 때 그런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을 살펴보고 뭐가 더 좋을까라고 했는데, 뭐 김동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요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 와이오밍의 그런 새로운 엔터티를 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성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델라웨어 LLC라든지 뭐 별도의 타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엔터티 타입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오의 구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맞는 예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기존에 오키다오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니스왑 랩스도 이제 웰스 노티스 받고 하는 형태로 해서 미국에서도 꾸준히 증권법 위주로 먼저 해서 책임 소재를 충분히, 물론 이제 오키다오는 파생 상품 영역이라 커머디티 영역이라 SEC에서 문제 삼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권이든 파생 상품이든 영역에서 계속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결국은 커뮤니티가 책임 범위가 없는 커뮤니티만 좀 권장해 드린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와이오밍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법인 설립,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조직 그 엔터티를 만들고 확산시키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은 해외 기업이
그런 새로운 엔터티를 미국 기업이라면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그런 새로운 엔터티를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최근에 뭐 LLC는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엔터티인데도 LLC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 외환 그 거래, 외환 신고를 할 때도 이 은행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Ccorp를 주로 하다가 LLC에 대해서 이 관련 서류를 적어서 내라고 하면서 훨씬 더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실질 페이퍼상의 혜택과 또 실제적으로 뭔가를 협업을 진행을 했을 때, 특히 한국과 미국과 뭔가 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엔터티를 활용을 했을 때 좀 부담해야 되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제리 에너지 솔루션의 이춘희라고 합니다. 지금 약간 벽에 막힌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NFT를 판매해서 자금 조달하는 형태의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국내에서는. 그런 질문이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NFT를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NFT 판매를 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그걸로 갖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 감축 그 결과를 갖고 보상을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걸 법적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다오 형태로 개발을 하고 NFT 분할 형태로 이제 토큰을 줘서 이제 NFT 가진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분할된 토큰을 갖고 스테이킹했을 때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형태로 이제 법을 피하려고 이제 많이 법적 자문도 받고 뭐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나온 걸 보니 토큰 분할, NFT 분할도 안 되고 뭐 이런 형태라면 더 이상 NFT를 갖고 판매를 해서 자금 조달하는 형태, 거기다가 또 어떤 형태든 간에 보상을 주는 형태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힘든 게 아닌가, 지금 상태로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되게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동완 변호사님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의응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자체는 일단 NFT 자체도 일단 증권성을 먼저 보겠다고 한 것은 자금 모집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아마 기존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조각 투자들이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하듯이 그런 식의 규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네, 부연해서 사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또 경쟁 회사들을 보면은 혁신금융 서비스 트랙을 타려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증권이든 투자계약증권이든 준비하는 회사들이 꽤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똑같은 사업 모델인데 이 사업 모델은 혁신금융 서비스의 제도권에 태우고 이 사업 모델은 제도권 밖에 태우면 당연히 어느 사업자도 제도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업자가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타까우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가상자산 여부를 떠나서 증권 이슈, 자본시장법 이슈가 훨씬 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상자산 일반적인 토큰을 이용한 자금 조달의 어떤 기준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실무상 보면은 크립토 투 크립토로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다만 지금 문제는 일종의 실물자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서 사업을 하는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토큰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보다도 더 금융당국에서 주시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더 리스크는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을 아예 하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들이 최대한 좀 갖춰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예상했던 시간을 많이 넘겨서 끝까지 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비공식적인 Q&A도 여기서 마치고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